네, 논문 주제 찾는 방법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우리 그 주변에서 논문 주제를 실제로 어떻게 발굴을 해 왔는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듣고 보다 빠르게 논문을 쓰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선 하나씩 좀 봐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떴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학습 흥미도를 국가별로 비교한 이 데이터죠. 학습 흥미도가 이제 높으면 공부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죠. 흥미, 관심, interesting이니까. 보통 1점에서 5점 정도로 왔을 때 미국이 4.3으로 가장 높네요. 역시 선진국이네요. 그 다음에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캐나다,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렇게 한 4점대까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선진국, 좀 개발이 잘 된 나라, 앞서갔던 나라들의 학습 흥미도 역시 좋네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점점 한국, 일본도 좀 문제네. 일본도 3.3이나 3밖에 안 돼. 우리 3.2니까 이게 얼마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좀 많이 낮아요. 자, 이런 뉴스를 하나 접했을 때 여러분들이 교육학만 그럼 이 연구를 하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변수 하나를 가져가서 그것과 학습 흥미도, 이 학습 흥미도 자체는 교육학이나 평생학습이나 뭐 이런 흥미도이기 때문에 이게 심리학적인 현상이죠. 심리학에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학과에서도 자기의 변수 하나, 자기 학과에서 주로 쓰고 있는 변수와 이런 것을 연결해도 자기 학과 논문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찾기가 참 좋을 텐데요. 한국이 아무튼 바닥이에요. 이렇게 전체 몇 나라 한 뭐 OECD 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낮아요. 왜 그럴까? 근데 여기까지는 그렇다 손쳐. 하나 더 보면 여기서 보시면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을 보세요. 이게 private spending on education이에요. 그러니까 사교육비 지출하는 거예요. 그 정도를 얼마 되는지 이 데이터가 하나 또 나왔어요. 신문에서. OECD네요. 소스 OECD에서 발표를 했네요. 그런데 맨 위에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 어때요? 0.8은 조금 안 되고 0.7 얼마 정도 되겠네요. GDP인가요? 네. GDP니까 GDP의 가장 높은 비율로 사교육비를 우리가 지출을 하고 있어요. 이 데이터에 따르면. 그런데 돈을 많이 썼으니까 교육할 때 공부에 흥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흥미는 오히려 제일 낮아. X축에 사교육비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사람들의 흥미도가 점점 떨어지는 패턴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연구 주제를 주변에서 찾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교육비와 학습 흥미도를 이용해서 연구 주제를 만드는 이런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한번 가져온 거예요. 자, 우선 팩트는 이해가 되죠. 조금 아까 한국이 학습 흥미도는 바닥권인데 사교육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더라. 이게 팩트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선은 이제 두 번째 전략으로 여기서 그렇구나라고 끝나면 이건 그냥 대중이고 우리는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래? 학습 흥미도와 사교육비가 왜 이렇게 어떤 관계에 있을까? 우연에 의해서 나올까? 아니면 패턴이 있을까? 그리고 선행 연구들을 기본적으로 좀 살짝 봐야 돼요. 너무 많이 안 봐도 되지만 중요한 학자들 논문들 쭉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선행 연구들을 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검색을 제대로 못 하시면 또 엉뚱한 거 보면서 자료 잘못 찾아서 시간 낭비하면서 여러분 지쳐버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내가 이제 선행 연구 체크하는 포인트를 알려드리려고 제가 지금 여기를 가져왔는데요. 우선 사교육, 그렇죠. 키워드니까 사교육 B까지 포함해도 되겠지만 우선은 사교육 한번 쳐보시고 하나만 키워드를 검색하면 너무 많은 논문들이 걸리죠. 그래서 사교육 플러스 학습 흥미도에서 학습 흥미까지만 넣어도 얘네들이 인식을 하는 거죠. 어때요?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사교육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보통 여러분들 찾는 검색에서 키워드로 그다음에 사교육 그 다음에 학습 흥미
딱 두 개 검색하면 그럼 이것만 하면 논문이 다 걸리느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사교육하고 학업 흥미도 어때요? 학업 흥미. 터미널로지가 조금씩 바뀌어요. 학계에서도 바뀌고 연구자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언어의 어떤 터미널로지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사교육과 학습 흥미로는 끝나지 말고 사교육 플러스 학업 흥미로 한번 해보고 학업 흥미가 있다는 것은 학업이 성취가 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교육과 학업 성취도 이렇게도 좀 한번 검색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나 더 보면 학업 성과 성취도니까 학업 성과 결과 리절트니까 어치이브먼트라는 성과 성취도 같은 비슷한 무리의 얘기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확장해서 검색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 그것만 하지 말고 사교육이란 말 대신에 다른 말을 쓸 수 없으니까 얘는 그대로 두고 그런데 또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죠. 사교육 말고 그러면 학원에서 대부분 사교육을 받으니까 학원과 학습 흥미, 학원과 학업 흥미, 학원과 학업 성지, 학원과 학습 성과 어때요? 이렇게 뭐 굳이 얘기하면 학습 성과뿐만 아니라 학업 성과 하나 키워드도 한번 내봐서 그런 키워드로 걸리면 좋겠죠. 이렇게 좀 머리를 조금 더 돌리셔야 됩니다. 여기서 키워드 검색할 때는 또 하나 보시면 학원, 사교육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 선행학습이라는 용어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것만 검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행학습까지 잘 맞물려서 그런 연구들이 추천 논문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혹시나 안 보일까 봐서 굳이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선행학습과 이거 학습 흥미, 선행학습과 학업 흥미, 선행학습과 성취, 결과, 성과 어때요? 키워드를 적어도 이렇게 조합을 잘 하셔가지고 딱 읽어서 정리를 해서 우선 체크를 좀 하고 찾아 놓은 다음에 세 번째 전략을 뭘로 해야 되냐 그러면 개괄적으로 선행 연구들을 좀 읽어보시는 이런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선행 연구들을 읽었을 때 물론 이제 초보 연구자들은 뭐 처음 시작해서부터 끝까지 뭐 5시간, 8시간, 20페이지 논문 하나를 가지고도 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그 용어나 연구 페이퍼들 얼마나 드라이어 건조하고 이렇게 딱딱합니까? 영어도 생활에서 보기 힘든 그 용어들도 많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 난삽한 논문들이 참 많아서 그래요. 한글로 쓴 논문인데도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한글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안 써서 그래요. 그런 것들도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들한테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개괄적으로 우선 좀 이해가 들어가야 이제 그 다음에 연구에 이제 어떤 아이디어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좀 봤어요. 학습 흥미도와 사교육이라는 것을 가지고 봤더니 우선 사교육 시간과 그것에 따라서 뭐 학습 전략, 학습 동기 여기처럼 학업 성취도 변화가 있더라. 이런 연구가 있는 거예요. 아, 얘는 좀 봐야 되겠다. 그래 딱 리스트를 좀 정리를 한 거죠. 또 하나. 사교육의 학업 성취도 효과에 관한 연구, 비슷한 연구 같은데 뭔가 좀 대상이 다르거나 뭐 접근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보였고, 부모의 학업 관리 태도, 그 다음에 학생의 자기 조절 학습 능력이라는 이 변수가 들어간 상태에서 사교육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 그러니까 사교육 많이 간다고 해서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냐고. 그럼 뭐 맨날 뭐 학원 맨날 다니면 그러면 수능 만점 많게요? 그런 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자기 조절 학습 능력이나 부모의 어떤 뭐 학업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연구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학습 흥미와 동기, 어떤 동기 때문에 하는지, 또는 선행학습이 사교육이니까 뭐 개선 방향 뭐 저거 했네요 보니까. 그래서 학업 성취도와 흥미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교과목만 가지고 해서 기술 교과 설계해서 애들한테 팀 기반 학습을 했더니 여기서 학업 성취도가 학업 흥미도하고 어떤 영향을 줄까 뭐 이런 것을 좀 짜보려고 연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봅시다. 여기는 거주 지역이라는 변수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거주 지역, 그 다음에 사교육 경험, 그 다음에 단 학업 성취도가 모든 과목이 아니라 영어 과목이라는 한 과목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어떤 패턴이 있는지 이런 걸 잡으려고 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OECD 회원국에서 중등학생의 학습 투자 시간, 학습 투자라고 했네요. 사교육이겠죠. 아니면 자기가 뭐 자율 학습이든 아니면 학원 가서 공부를 하건 아니면 뭐 학교에서 하든 자기가 투자한 시간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것과 학업 성취도가 전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를 거란 말이에요. 비례 관계, 기울기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X축의 학습 투자 시간, Y축의 학업 성취도라면 국가마다 반드시 다르게 나오겠죠. 어떤 국가가 가장 가파르게 나오고 어떤 국가가 느슨하게 나오고 이런 것을 비교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학업 흥미도, 저는 사교육 관련해서 논문을 연구를 하시려면 읽어야 된, 제가 10개만 잡았지만 한 10개만 읽었다 손 칩시다. 저는 한 20개 정도를 추천합니다. 근데 이 결과 속에서 임시 주제를 저는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선정을 해봤어요. 우선 연구 대상을 변경해가지고 학업 성취도가 사교육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인데 중학생밖에 없었다 기존에, 아니면 고등학생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 대상을 바꿔서라도 석사 논문 이렇게 추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변수로 확장하자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뭐 자존감 하나 변수 놓고 학업 성취도 놓고 아니면 자존감 놓고 영어 성취도 학과목으로 이렇게 한 과목으로 해서 굳이 내가 사교육과 학업 성취도가 아니라 자아 존중감이 높은 애들이 학업을 더 성취도를 더 높을까 아니면 상관없을까 아니면 오히려 내려갈까 이런 질문으로 주변 변수로 확장해가면서 연구를 다른 것으로 쓸 수 있어요. 자기가 자아 존중감 이런 것에 좀 관심이 있다면 처음에 스타트는 학업 성취도로 시작을 했겠지만 처음에 시작은 뉴스에서 보니까 왜 사교육비를 세계 최고 많이 지출하는 나라인데 학습 흥미가 떨어질까 이렇게 시작했지만 논문을 읽다 보니까 나는 참 맞아. 읽다 보니까 자존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난 관심 있어. 이걸 가지고 연구해서 내가 이쪽 분야에서 좀 계속 앞으로 공부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확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였던 조절 변수 있죠. 학습 동기하고 학업 성취도 사이에서 창의력의 조절 효과. 조금 아까 그 그림 보이시죠? 앞에 강의에서 이렇게 조절 변수 또는 매개 변수 넣어가지고 하나를 더 추가해주고 주제를 좀 확장해 가는 거죠. 임시 주제들이에요. 다 이게 주제예요. 아까 학습 흥미도하고 사교육비 지출도 두 데이터만 가지고 살짝 논문들 20편 정도만 봐도 논문 연구할 주제들이 이렇게 바글바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제가 없어서 논문을 못 쓰는 것이 아니고요. 논문을 주제는 널려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강의하는 이런 순서대로 공부에 안 들어오셔서 논문 주제가 없는 것입니다. 자, 또는 대립적인 여기 기존 연구 결과를 시기만 변경해서 재확인하는 것도 좋아요. 반선행 연구가 많이 없어질 때, 많이 있더라도 중요한데 지금도 계속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 그러면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건 좀 이따 하고요. 시기가 워낙 중요한데 흐름들, 시계열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흐름들을 보는 연구들도 굉장히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매년 5년 간격으로 이렇게 패턴이 보였는데 최근 10년 동안 비어있더라. 그럼 이거를 넣었을 때 그 같은 패턴으로 갈까 아니면 꺾일까 아니면 오히려 더 가파르게 상승할까. 그래서 시기 변수가 의미 있는 변수라면, 의미 있는 연구라면 시기만 달리해서 새로운 데이터 모으는 것도 많이 중요한 연구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사회자본에서 말하는 제가 네트워크하고 신뢰의 관계가, 애초에 로버트 퍼트남은 네트워크에 많이 들어가니까, 인맥이라고 하죠. 네트워크를 순수 우리말로 이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저기 집단에 많이 들어갔더니 그런 사람일수록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심을 풀고 쉽게 잘 믿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게 이제 로버트 퍼트남의 사회자본 이론입니다. 네트워크가 원인이 되어서 이게 시간적으로 먼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신뢰가 나중에 생성이 되더라. 이 선후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 신뢰가 높은 사람만이 오히려 이게 신뢰가 선행으로 갖춰져 있을 때만이 네트워크에 많이 들어가더라. 말 되죠? 남들을 불신해요. 자폐증에 걸렸던 극심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던 그런 사람들은 다른 네트워크에 들어가겠느냐고요. 다른 모임에. 네트워크라는 것이 자원봉사 모임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그걸 기피하니까 결국 이게 선행 요인이다. 신뢰 자체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요인들이 아직도 논쟁 중이면 나는 어느 편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러면서 연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또 다른 주제라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임시 주제를 나름대로 이제 한 6개 정도를 제안을 해봤어요. 자, 본격적으로 학습 흥미도와 사교육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이제 주르륵 읽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다가는 아주 가장 좋은 논문, 본인이 하고 싶었던 가장 가까운 논문, 그런 논문은 한 3편, 5편 찾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읽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좋아요. 나머지 논문은요, 연구 목적, 방법, 결과만 딱 스캐닝 해가지고 찾아 넣어서 이렇게 강독해서 정리하는 이런 요령. 이게 이제 제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논문 컨설팅을 하면서 쌓은 노하우들이 여러분들한테 전해지는 겁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교육비하고 이제 학습 흥미도에서 그 뉴스에서 이제 바로 시작된 것이 이제 주제가 첫 번째. 사교육이, 청소년기의 사교육이 성인기의 학습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떤 패턴이 영향 분석이라는 것이 그 관계가 이렇게 나올까 아니면 부적으로 나올까 아니면 무관하게 나올까 이런 정도예요. 양적 연구라는 것이 방향성 중심이에요. 이렇게 주제를 하나 잡으면 방법은 이제 성인들 대상으로 하되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죠. 사교육 청소년기 언제부터 언제까지 고등학교 1학년부터 뭐 3학년까지 할지 아니면 고등학교 3학년 한 1년만 논다 할지 똑같이 물어보고 얼마나 투자를 했느냐 시간, 비용 뭐 이런 거를 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성인이 돼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학습 공부하고 배우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흥미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측정하면 되겠죠. 측정 도구를 이용해야 됩니다. 자기가 임의로 물어보면 안 되는 거고요. 그게 측정 도구입니다. 자, 이렇게 좀 측정을 해보고서 팩트를 좀 파악을 하죠. 그 다음에 사교육과 학습 흥미도 관계를 이제 관계성을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금방 쉽게 나오는 거죠. 정적인 관계인지 부적인 관계인지 아니면 무관한 관계인지 그렇게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한 이제 자료로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뭐 이미 돌아가신 분은 안 되겠죠. 주변에 교육학 관련 학자가 있다든가 전문가가 아니면 이게 관계성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교사나 학부모나 이런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해도 되고 이런 게 질적 연구죠. 아니면 일반인들 또는 대학생들이라도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온라인으로도 좀 대학생들 설문응답 요즘 많이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양적 연구로 이 두 가지 패턴 학습 흥미도도 물어보고 그동안 청소년기 사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두 가지 X축과 Y축의 패턴이 분석하면 나오겠죠. 이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논문 풀어나가는 만들어가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여러분들 연구 결과만 제시하면 절대 안 된다고 논의 강조드립니다. 그건 레포트입니다. 논문하고 레포트의 차이는 저는 거기에서 봅니다. 논의가 없으면은 레포트입니다. 그냥 그렇더라. 내가 연구했더니 밥 많이 먹었더니 허리 둘레가 좀 더 드러나더라. 성인들도 마찬가지더라. 아니면 여성들도 마찬가지더라. 애들도 마찬가지. 이거는 레포팅 한다고 하는 거죠. 그거는 논문이 아니에요. 논의가 있어요. 논의. 왜 그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선행 연구들의 비교를 할 줄 알아요. 비교. 선행 연구하고 나는 A가 올라가면 B가 내려간다고 했는데 내 연구 결과는 선행 연구는 그랬는지 그러면 내 편이고 A가 올라갈 또 B는 무관하다는 연구들도 있죠. 소개해야 됩니다. 여기서. 소개한 다음에 그 차이가 왜 생겼을까를 갑론을박을 벌이는 것이 논쟁입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 논문의 점수는 아무리 잘해도 60점밖에 못 받습니다. 나머지 40점이 논의 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제를 하나 살짝 바꿔볼까요? 조금 아까 그 팩트에서 사교육비 세계 최고 그러나 학습 흥미도 세계 최저 그 두 가지 뉴스에서 옮겨가는 거죠. 한국의 공교육이 혹시 겉도니까 사교육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포커스를 한국의 공교육이 겉도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접근해서 논문을 치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좀 아직은 좀 넓은 얘기예요. 공교육이 겉도는 이유가 어디 한두 개겠냐고요. 그래서 우선은 공교육이 문제점, 겉도는 현상을 좀 팩트를 조사를 잘 좀 해서 원인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뭐 리더십도 나오고 부모들도 나오고 국가 제도도 나오고 아니면 개인 학생들의 동기도 나올 거고
교사들의 어떤 티칭에 대한 가르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 직무 몰입, 별의별 변수들이 다 이해해서 학생들의 공교육의 효과성들이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렇죠? 예산, 인사, 아니면 사립학교냐, 구공립학교냐, 아니면 초등학교냐, 고등학교냐, 아니면 지역이 뭐 어느 지역에 있나 이런 것에 의해서 효과성이 다 달라져요. 그런 변수들이. 그렇다면 다 하지 말고 가급적 한 개 변수를 포커스로 두고 나머지는 좀 통제 변수나 이렇게 해야 논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적 한국 공교육의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면 거기서 논문 100편, 1000편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포커스를 가지고 A하고 공교육 겉도는 인과관계, 정적인 관계인지 부적인 관계인지 아니면 무관한 관계, 이런 정도로 전략을 좀 짜시는 것이 맞고요. 방법으로는 뭐 전문가 인터뷰 기본이죠. 왜 겉돈다고 생각하냐. 그런데 그 전문가가 정말 권위가 있는 전문가면 좋겠죠. 그리고 중요한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어떤 의미를 그분이 토해낸 말을 해주시면 그걸 다 이제 받아서 내 논문의 데이터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어야 되는데 뭐 빤한 얘기 뭐 빤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공교육이 겉돈다는 의미가 학생들이 부적응을 학교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이런 사건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학교 생활에 가서 재미없고 정말 수업 시간에 가도 짜증만 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나라 제도가.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런 학생들이 점점 수가 많아지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대안학교가 이제 설립되기 시작했죠, 사실은. 그래서 대안학교 학생들한테 그들 입장에서는 학교의 교육, 공식적인 교육들이 안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겉도는 현상인 것이죠. 왜 그런 대안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는지, 대안학교 가서 지금 옛날하고 어떻게 다른지, 무엇이 더 좋은지,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조사하자는 것이 아니고 원인을 찾다는 것이죠. 그 학생들 공통적인 원인이 뭘까? 그러면 대안학교 학생, 대안학교 교사, 대안학교에 보낸 아이들을 보낸 부모들, 이런 사람들을 수가 좀 많으면 서베이도 좀 하시고 없으면은 깊은 딥 인터뷰도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셔도 됩니다. 교사나. 이런 식의 전략을 짜면 논문이 벌써 2개의 주제가 여기서 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선행 연구하고 비교하고 그 다음에 그 차이가 반드시 납니다. 일치하더라도 뭐 뻔한 거 일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좀 각도 기울기도 차이가 있고 같은 지성적으로 영향을 준다 할지라도 좀 더 심하게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고 덜 심하게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같을 방법이 없습니다. 뭐 100만 개 논문을 써도 100만 개 다 다를 겁니다. 조금씩은. 그래서 그 차이를 논의 포인트로 끌고 가면서 글을 좀 써주시면 논문이 좋아지겠습니다. 자, 그럼 2가지만 그럼 연구 아이디어가 주제가 나오느냐?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봐드릴게요. 자, 청소년들 사교육, 그 다음에 학교 생활 만족도. 사교육 많이 받는 것과 학교 생활을 이렇게 만족하는 것 2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의 사교육비 지출 정도하고 그 다음에 학교 생활 만족도를 이제 팩트를 좀 우선 조사를 좀 해서 그런 것들이 있더라. 우리가 지출하는 나라니까 학교 생활 만족도도 이제 문제가 있건 없건 어쨌든 아무튼 이 2개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이 선행 연구들을 좀 가볍게 봤더니 뭐 보이더라는 것이 있더라는 것. 이것과 사교육비 선행 연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과 이제 그 다음에 모아서 데이터를 모아서 수집해서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선행 연구 결과를 내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선행 연구하고 비교하고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같은지 그 다음에 그 원인들을 차이의 원인을 논의로 끌고 가서 학술적 글쓰기 원칙에 맞춰주시면 이것도 논문이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거 하나 또 볼까요? 사교육을 많이 다니면 또래 관계가 좋은 애들, 또래 관계가 기여할까요? 아니면 나빠질까요? 사교육을 많이 받으니까 바빠서 친구들하고 놀 시간이 없으면 또래 관계가 나빠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교육은 안 받아. 학원 안 가. 맨날 집에 혼자 있어. 그럼 사교육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그러면 공부하느라고 맨날 집에서 혼자 있으면 또래 관계가 좋아지냐고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죠. 바로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이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이런 그 패턴의 방향이 적어도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면 무관한 제로 방향, 이 세 가지 방향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궁금증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좋은 연구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사교육과 또래 관계 벌써 이제 궁금해지죠. 사교육 많이 받는 애들이 그래 학원 가서 친구들하고 학원 친구들이 많다고 하죠. 거기서 많이 노니까 애들 또래 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어. 그런데 아니야. 그 학원 안 가고 차라리 자기네 친구들하고 주변에서 놀이터 가서 노니까 그쪽이 또래 관계가 좋아지지. 언제 학원 가서 뭐 친구들하고 놀 시간이 어떻겠어. 그래서 학원 많이 가는 애들은 또래 관계가 더 나쁠 거야.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관계를 좀 팩트 데이터를 좀 모아보고 그다음에 선행 연구도 좀 읽고 이제 아이디어를 좀 더 정교하게 한 다음에 데이터를 모아서 수집하고 해서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다음에 선행 연구와 비교한 다음에 어떤 발생하는 차이의 원인을 디스커션 포인트로 가서 논의해 주면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는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주변 생활에서 어떻게 논문 주제를 쉽게 찾아갈 수 있는지를 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례를 좀 봐드릴까요? 여러분 이 사례 보시면 이거 뭐 같으신가요? 이게 강원도에 있는 어떤 그 천문대라고 해요. 복례산 해발 800m에 있는 천문대인데 국내 홍천군인가 영월군 같아요. 강원도 영월군 복례산 있는 천문대. 이건 영월군청에서 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뭐 천문 시설을 설치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발 저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아주 산골짜기 강원도가 이제 깊은 산중에 있는 지역이죠. 인구도 많지 않고요. 그 지역에서 이거를 설립을 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이 연구자께서는 아주 재미있는 논문을 낸 적이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우선 윤견수 지금 고려대학교 교수인데 이분이 2001년도에 이걸 질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이 뉴스를 보고 어떻게 했느냐. 팩트가 이런 상황에서 2001년 최초로 이게 이제 정확한 수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옮기는 과정에서 국내 최초로 민간 천문대가 설립됐다는 뉴스를 윤견수 교수님이 들으셨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재정 자립도라고 아시나요? 그 기초자치단체들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그 재정을 만들어서 뭐 운영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중앙정부나 아니면 광역단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뭐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런 것을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재정 자립도라고 해요.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아요. 전국에. 거기에 뭐 상가도 없고 아마 기초자치단체들이 부동산세나 뭐 이런 걸로서 아마 이제 그 지방자치세로 세금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이제 인구가 적고 개발이 덜 된 이런 지역일수록 이렇게 그 재정 자립도가 많이 약합니다. 아마 10%, 20%, 뭐 30% 이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 자치단체에서 설립을 했다네. 그래서 관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궁금이 어떻게 강원도 산골짜기에 민간 천문대가 설립될 수 있을까? 궁금증이죠. 궁금증. 무엇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민간 천문대가 국내 최초로 설립되도록 그 과정이 어땠을까? 굉장히 궁금해진다. 그래서 이분은 연구 방법으로는 우선 전화를 했겠죠. 그 영월군에. 자, 천문대가 설립됐다는데 혹시 담당자 좀 통화 좀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했겠죠. 그 교수님이. 그게 해보니까 이제 대충 이제 그 어떤 뭐 군수가 뭐 이런 분이 한 게 아니고 그 지역의 그 저 말단 공무원들 직급이 있죠. 저 밑에서부터. 공무원이 주도했다고 이렇게 이제 전화 통화를 아마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공무원을 찾아가서 뭐 몇 차례인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그렇지만 여러 번 인터뷰하고 대화하고 했던 것이 이제 그 방법을 쓴 거예요. 연구 방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봤더니 이 교수님의 결정은 주민, 동료, 공무원, 기초자치단체, 광역단체, 중앙정부 기구 등 이 사람들에게
다양한 설득 전략을 쓰면서 이 말단 공무원이 그 사람들을 움직인 거예요. 동료도 움직이고 따라오도록 했고, 주민들도 권력이 세거나 힘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 그럼 지시하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그냥 그 말단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이제 입직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말단이라는 근거는 뭐 술도 잘 안 드시는 분이고 또 그 군청 내에서도 뭐 주류 고등학교가 있는데 자기는 그 주류 고등학교도 아니고, 이제 보통 일 끝나면 술 드시고 이러시면서 회식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일정한 정치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보도 공유하게 되고, 그런 것도 잘 안 하시는 분이라. 근데 이분이 설득을 했어. 그 사람들,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료들도 자 이렇게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 난데없는 얘기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이 강원대 골짜기에 뜬금없이 난데없이 이런 천문대를 설치해서 뭐가 좋겠어, 관리하기 귀찮고 힘들지, 뭐 이런 식의 저항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들도 왜 산중에다가 이따위 공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랬대죠. 그 산의 전기를 깎아먹느냐 갉아먹느냐 이런 식의 노인들이 이제 저항을 했을 때, 그래서 한번 설득을 해서 어떻게 했느냐, 언어와 상징이라는 것이 있어요. 상징을 이용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그때그때 세상을 달려가면서 실기를 안 해. 시간 놓치는 걸 안 해. 적당한 타이밍이 중요하더라고요. 사람들을 설득하는 이런 과정을 인터뷰 통해서 우리 윤경수 교수님한테 계속 설명을 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된 것이 언어와 상징을 이용해서 적당한 타이밍에 천문대가 설립이 되더라.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목을 약자의 설득 전략이라고 쓰고 언어와 상징 이용한 사례들을 쭉 설명을 해놨어요. 정말 드라마틱한 어떤 그 영화 같은 얘기예요. 영화 같은 얘기. 그래서 이 논문이 지금도 한번 약자의 설득들에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논문이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그 애독되고 있는. 저도 사실은 추천을 해요. 질적 연구를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라. 인터뷰를 이용해서 어떤 사례를 연구하시려면 윤경수 교수님처럼 이렇게 의미를 찾아, 이건 사람들이 아시겠냐고요. 교수가 아니면 학자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썼는지 어떤 상징을 썼는지 그냥 주변 사람들은 이 설립했던 이 말단 공무원의 와이프도 모를 겁니다. 근데 학자니까 아는 거예요. 학자니까. 그 사람이 그런 걸 썼다는 것을 인터뷰하면서 잘 잡아내는 거죠. 의미를. 그게 이제 우리 연구하는 것이 연구자들인 거. 대중들은 잘 못해요. 이런 것들을. 그랬구나. 뭐 그냥 단편적으로 흘려 들어가지만 이분은 전반적으로 패턴이 이렇게 흘러왔구나. 약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타이밍, 언어와 상징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썼고 조금 다른 상징, 다른 언어를 썼지만 예컨대 그 산의 전기를 깎아먹는 짓이다. 봉래산에다 이렇게 정상에다 깎아서 땅을 허무는 것은 한국 노인들이 반대했을 때 이분이 사용한 그 상징은 뭐였냐 그러면 천문대라는 것은 땅과 하늘의 기운을, 하늘의 맑은 기운을 땅으로 연결해 주어서 뿌려주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다. 상징이죠, 상징. 그게 실제는 아니지만 그런 상징적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이란 말이에요. 심볼릭한 거라.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어른들이 더 이상 반대 안 하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그런 상징을 썼어요. 또 동료들한테는 그 동료들은 이제 이렇게 했죠. 실제로 그거 해봐야 돈도 안 될 텐데 운영하는 힘들 텐데 그 지역의 이 영월군의 경제 사정에도 별로 경제 발전에 도움도 안 될 텐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분은 이 말단 공무원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교통이 오히려 발달되어 있는 것이라면 와서 잠시 입장료 내고 들어갔다 나가고 그냥 음료수 한 잔씩 아이스크림 한두 개씩 먹고 돌아가 버린다. 그러면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는데 우리 다행히 영월군이 이렇게 깊은 산중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반드시 1박을 해야 되고 밤에 또 이 천문대니까 별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룻밤 또 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로 자기 주머니를 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사용하고 돌아간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어때요? 이건 상당히 논리적이죠. 상징, 논리. 이렇게 언어를 이용해서 주변 동료들을 다 이렇게 설득을 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간 최초의 천문대가 강원도 영월군 봉래산
해발 800m에 이렇게 멋지게 설치될 수 있었던 과정입니다. 과정. 이게 이제 연구의 대상이고요. 자, 뉴스에서 논문 주제를 찾는 성공한 사례입니다. 조금 아까 그 약자 설정 전략도 굉장히 좋은 논문으로 돼 있고, 오래된 미래라는 여러분 이것도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 연구가 있어요. 지금도 오래된 미래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지금도 많이 팔리고 스테디셀러라고 하나요? 오랫동안 장기간 팔리는 책들. 근데 보세요, 여기 어디예요? 티벳. 이 산중 깊은 곳에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외부하고 차단된 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도시를 만들고 오래 전문에 만들어진 도시가 이렇게 유지되는 이런 지역이 있다는 것이 외부에 알려진 것이 이제 연구에 시작하게 된 배경이 돼요. 보세요. 티벳 산중에 해발 6,000m인가 4,000m인가 그렇대요. 외부 사람들이 들어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 정도 고립된 지역에. 그런데 이 저자는, 자, 사진 계속 봐드릴게요. 저자 얘기하기 전에. 자, 이 사진 하나 볼까요? 이 할머니. 우리 한국의 시골 할머니 같죠? 근데 이 할머니가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표정인가요? 아니면 편안하고 행복한 표정인가요? 웃고 계시는 거죠. 또 하나, 여기 이 아가씨들이네요. 꼬맹이 아가씨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노는 사진이 찍혔어요. 근데 여기도 다들 편안하고 웃고 이런 모습이죠. 또 마을 주민들이 이제 이렇게 시냇가에서는 아마 아녀자들이 빨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도 역시 고통스럽고 슬프고 우울하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저 해발 6,000m에 있는 고립된 지역에 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보세요. 다들 행복해 보여요. 물론 그런 사진들 중심으로 나왔겠지만,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행복하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라는 이 사람은 질적 연구가 이제 관찰하러 간 거예요. 이 사람은 관찰 정도가 참여 관찰을 했어. 참여 관찰을. 우선 팩트를, 잡지에서 티벳 산맥의 깊은 산중에 외부와 차단된 채 행복하게 사는 도시가 있더라는 것을 뉴스를 우연찮게 들었어요. 그래서 현지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봤더니 아주 열악한 환경이더라. 자연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1년에 12개월 중에서 워낙 고지되다 보니까 6개월 정도가 눈 쌓이는 겨울이에요. 그리고 봄은 잠시 한 달? 그러다 보니까 식량도 채취하기가 쉽지가 않고 농토도 없고, 그러니까 양이나 소 몇 마리 키우는 이런 정도, 농토 작은 것에서는 밀이나 이런 게 있으려나요? 이런 정도에서 자급자족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외적인 상황인 거죠. 그럼 불행해야 연구할 게 없겠죠. 가서 불행하고 다들 힘들어하고 그러면 그래, 열악한 환경이니까 불행하겠구나, 그래, 이해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의 경우란 말이에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연 환경 속에서, 경제적인 환경 속에서 전기밥솥도 없고 전기밥통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그렇죠? 물도 겨우 쫄쫄쫄 조금씩 흘러나오는 이런 정도고, 생수도 시원치 않고 목욕탕도 없고 샤워시설도 없고 그런 거 다리미도 없고, 그렇죠? 근데 왜 사람들은 행복하죠?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이 참여하게 된 그 메커니즘을 찾아보겠다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분이 6개월인가 이 정도를 아마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았어요. 살면서 아이도 같이 키우고 탈곡도 하고 이런 사진들이 일종의 있어요. 그 책 짧으니까 한번 꼭 보세요. 그래서 연구한 결과 이 헬레나는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여러분 아시죠? 여성들의 차별을 받지 않는 거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사회적으로 또 유대감이 뭐냐 그러면 옆 사람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서로 친근하게 지내고, 우리 전통적으로 왜 둘의 향약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사는 거죠. 그게 유대감인 거죠. 유대감. 그다음에 여성들 사회적 지위가
없더라. 그 다음 또 하나는 유대감이 아주 좋더라. 바로 이 특징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들 이 사람들이 진짜 행복하게 살려면 남성들이 여성들을 차별하고 짓밟고 이런 것이 아니라 유대감, 지위가 거의 비슷해요. 누가 뭐 위고 아래가 없는 거죠. 성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그런 조건 하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옆집에 무슨 일 있으면 도와주고, 우환 있으면 또 같이 슬퍼해주고, 좋은 일 있으면 축하해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전통 농어촌 지역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여기 남아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그렇게 별로, 뭐 전기도 안 돌아 있고, 밤에 쉽게 어두워지고, 난방 시설도 엉망이고, 뭐 그러대요 사람들은 불행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주면서 또 하나 이제 어떤 과정에 대한 글이냐 그러면, 여기도 이제 길이 뚫려요. 고속도로가 서서히 생기면서 전기가 들어오고, 극장도 들어오고, 술집도 생기고, 노래방까지는 안 생겼겠죠. 한국식이 아니니까. 이런저런 우리가 말하는 근대화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이렇게 이제 외부 물질 문명, 우리가 말하는 현대 문명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실업자가 생겨요. 그전에는 그런 문제, 이슈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범죄도 막 증가해요. 폭력 범죄, 누가 누구를 파괴했던 이런 범죄, 뭐 돈을 주고 안 갚았던 이런 범죄, 아니면 뭐 물건을 훔쳐왔던 범죄, 이런 것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환경도 마구 파괴가 되는 거죠. 뭐 쓰레기들이 버려지고, 그 다음에 주민들 간의 갈등도 점점 증가하더라.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근대화가, 우리 과학기술 문명 발달로 인해서 컴퓨터 생기고 핸드폰 생기고 많은 이런 물질적인 이런 진보가 있죠. 그것이 결정적으로 우리 행복 지수를 높이는데 결정 변수는 아닐 수도 있다는 이런 지적인 의심을 준 거예요.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산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겠냐고요. 이 사람들 툭 하면 아프면 병원 치료도 못 받고, 뭐 아니면 사소한, 요즘은 다 치료되는 이런 뭐 당뇨병이나 성인병들이 이런 것들을 또 여기서는 우리는 현대인들한테는 다 치료가 되면서 건강 수명 뭐 70세, 80세 넘어가는 시대인데, 여기는 단명할 거 아니에요. 그쵸? 사소한 병 갖고 죽을 수 있고, 누가 다 행복할 수 있는지는 뭐 또 입장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 얘기는 반드시 근대화가 행복, X축의 근대화 정도, Y축의 행복 지수 놓으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그런 일직선형의 선형의 이런 패턴은 아닐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고, 이게 이제 책으로 나왔죠.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질적윤계 보고서예요. 질적윤계가 그런 데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사람들은 쉽게 감흥할 수 있어요. 쉬운 용어로 자기의 일대기 들어가서 어떤 패턴을 봤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일기처럼 적어가지고 쉽게 써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리서치 페이퍼로서 힘이 있어요. 힘이. 양적 연구가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깊어요. 논문들이. 자, 그래서 이런 사례를 가지고도 이렇게 뉴스에서 논문 주제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오래된 미래, 라다크라고 하더라고요. 티베트 산중 도시 이름이 아까 보여줬던 라다크로부터 배운다. 오래된 도시인데 그 도시가 행복하고 외부 물질 없이도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아닌가. 그래서 이름도 아마 오래된 미래,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잘 지은 것 같아요. 이거 좀 스테디셀러고 청소년들이나 현대인들한테 이 책 읽으면 많이들 좋아하세요. 저 선물 많이 했어요. 한 100권 이상 제가 샀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나눠주느라고. 자, 여행지에서 논문 주제 찾기, 여러분들 이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아이디어 드리려고. 여러분들이 여행을 떠났어요. 여기 어디 같아요? 유럽 어디 맞죠? 유럽. 큰 공원들이 있고, 하늘은 낮고 구름 낮게 깔려 있고, 이렇게 넓은 잔디들 살아있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유럽 어느 나라의 사진이죠. 이거 제가 직접 담은 거예요, 사실은. 보면 그 공원 안에서 이제 들어갔더니 뭐 이런 사진들 있더라고요, 실제로. 예쁘고. 그 다음에 꽃도 이렇게 잘 피어 있고. 퍼블릭 파크인 거죠. 공유제인 거, 공유제. 어떤 학자들은 예전에 공유제의 비극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인이 없으면, 사유지가 아니면
모두 황폐화되고 비극으로 끝난다. 뭐 이렇게 주장했던 학자들이 있었죠. 경영학 쪽에선가.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유럽의 선진 국가들을 가보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이런 공공재들란 말이에요. 공공재. 잘 갖춰놓고 사람들이 휴식하고 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같이 자기 것처럼 아끼고 이런 삶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이제 공원이 예쁘구나 이러면 이제 논문이 안 되죠. 그것이 아니고 여행지를 갔더니 공원이 나와. 그래서 팩트를 우선 좀 조사해 봤더니 공원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팩트가 뭔가 행복지수가 높아. 행복하니까 공원을 많이 설립할 여유가 있었겠죠. 마음에 행복하니까. 그런데 공원이 덜 가는 사람이 있고 자주 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주 가면 자주 갈수록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해질까?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 바로 연구 질문이 생겨요. 공원이 사람들의 행복을 더 높여줄까? 행복 지수를 더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줄까? 도대체 이 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패턴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니까. 관계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두 개 관계가 있을 것 같으죠, 분명히. 그렇죠? 가면 우리도 경험적으로 보면 산에 가거나 우리도 공원 많으니까 북한산 이거 국립공원이죠. 한라산 국립공원이에요. 산에 갔다 오면 행복하죠. 편안해지시고. 그것이 공원이 주는 효과가 아니겠는가? 근데 혼자가 아니라 일본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패턴을 보여주면 반응을 보여주면 그거는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연구로서.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저는. 행복지수를 더 높이지 않을까? 그래서 연구 방법이라면 국가 2개 정도, 저는 아까 그 사진이 이제 잉글랜드였는데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행복지수 하나 측정하고, 그 다음에 공원 방문하는 횟수, 빈도죠. 빈도 뿐만 아니라 1년에 몇 번이나 가는지도 중요하고 1년이든 5개월이든 그 기준은 양쪽 다 똑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가서 체류하는 밀도도 여쭤봐야 되네요. 여러분들이 몇 번이나 가느냐 이러면 그 측정 오차의 문제가 심각해져요. 반드시 잠깐 갔다가 10분 만에 나왔어. 그것도 한 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교회 다닙니까? 그랬더니 yes 했어요. 답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만 그 사탕 받으러 가. 그럼 그 사람도 yes면 1. 그 다음에 일주일에 3번씩 새벽 기도, 뭐 주말 기도, 뭐 오후 기도 다니는 이 사람도 yes 했으면 1. 같은 일로 처리하면 그 사람의 신심 정도, 신앙심의 정도가 다른데, 근데 같은 교회 다닌다 1, 안 다닌다 0 이렇게 처리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결과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 방문 횟수 플러스 이렇게 빈도뿐만 아니라 체류 시간 이런 것까지 정교하게 해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X축에는 공원 방문 뭐 빈도, 횟수, 밀도를 놨죠. Y축에 행복지수를 딱 넣었다. 그래서 결과가 영국은 비례해 역시 자주 가면 갈수록 행복지수가 더 올라가는. 그렇다면 추론이 되는 거죠. 공원이 행복하게 만드는구나 조금이라도. 그럼 영국도 나오니까. 그다음 한국도 나왔네 이렇게. 근데 기울기만 좀 다른 거죠. 영국은 자주 가면 갈수록 더 가파르게 행복지수가 올라가는데 한국은 좀 덜 올라가는 거죠. 이 정도 차이밖에 없는 거죠. 어때요? 한국과 영국의 기울기 패턴이 같은 방향인데 기울기만 좀 다르게 나오더라. 한국이 좀 완만하고 영국이 좀 가파르더라. 공원을 방문하는 것과 행복지수의 관계가. 이 한마디를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래요. 연구 결과는 이거 하나예요. 하나.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연구 질문이 하나고요. 큰 거 하나예요. 작은 거 막 2개, 같은 무게의 연구 질문이 2개, 3개, 4개가 안 돼요.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조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 가지고 결론도 이렇게 딱 하나 내놓으면 어때요? 이거 보고 하는 거 끝난 거죠. 데이터 제대로 모았고, 그 다음에 구조 제대로 잡았고, 선행연구 쫙 읽고 2장에도 잘 정리했고, 1장에서 문제 제기도 올바르게 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지를 잘 설명을 해가면서 그것과 다른 선행연구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공원 얘기를 살짝 끄집어 들어가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공원과 행복지수 관계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많지 않았다. 아니면 없었다. 그래서 이 패턴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연구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1장 2절에서 문제 제기하고 2장, 3장, 4장 그 다음에 분석 결과 논의하면 그러면 논문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쉬운 것 같지만 이 과정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집중이 필요하고
또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하고 안 되는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논문들하고도 싸워야 되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제 강의를 듣고 강의를 저 논문을 쓰면 많이 빨라지십니다. 그래서 꼭 들으셔야 됩니다. 친일파 뉴스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논문 주제 제안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제가 뉴스에서 올해 2월달 2018년 올해 2월달에 인천 김성수 고려대학교 설립자입니다. 이분이 과거 친일 행각이 있었다. 그래서 국가에서 아마 그 건국 이후에 아마 훈장을 준 것 같아요. 정부 훈장들이 많이 종류가 많이 있는데 훈장을 취소하겠다고 그러고 국무회의에서 취소했다라는 뉴스가 이렇게 딱 떴어요. 그러면 이제 연구 안 하시는 분이라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말겠죠. 아니면 기분 나빠? 왜 취소해라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 친일파여서 잘 됐네. 취소했으니까 좋아. 이건 대중이죠. 대중. 그러나 우리는 연구자란 말이에요. 연구자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당시대 인천 김성수 선생이 활동하는 시기에 중국과 신규 서양 질서가 충돌하는 시기예요. 팩트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일본이 조선은 중국 질서에 있어 중국 아래 4대 그 중국의 법칙의 질서에 따르려고 했는데 일본이 신규 서양 질서, 문명, 과학과 기술을 도입하고 흉내내더니 강한 나라가 돼버렸어. 청일전쟁에서 이기고 로일전쟁에서 이기고 그래서 조선의 당시 지식인들, 엘리트들이 중국 버리자. 중국 따라가서 더 이상 중국 흉내내다 우리 서양한테 먹히겠다. 잡혀 죽겠다. 그래서 서구의 과학기술과 문명을 빨리 수용하자는 개혁파들, 개화파들이죠. 개화파들이 다수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입장은 옳고 김성수나 이런 사람들도 개화파의 그 일련의 흐름 속에 놓여있는데 어디까지가 친일파가 어디까지가 개화파인가요? 구분 없는 거죠. 그때 당시 개화파들 누구죠? 김영효 아니면 서유견문 썼던 이런 6.1준인가요? 이런 분들 글 보면 빨리 중국보다도 중국의 과학기술 이거보다 서양의 이런 법칙, 제도, 교육 아니면 하다못해 머리를 짧게 자르고 이런 그 복장에서까지 이런 것들 이쪽을 쫓아가는 게 좋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이 사람들은 그럼 친일파인가요? 그런 사람들 다 처벌해야 되겠네. 이런 모순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저는 모든 친일파는 그때 당시 동네 이장을 했던 친일파들, 면석이 했던 친일파들 다 친일파로 우리가 처분을 해버리는. 그러면 우리 한 36년, 한 30년이면 엄청난 지배 기간이거든요. 우리 역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모순에 빠져요. 우리 조상들을 다 욕해버리면서 좋은 조상은 좀 살려내야 되고 조금 극악무도한 조상들은 좀 우리가 조금 비판하고 이래야 우리가 이제 역사를 정확히 읽을 줄 알아야 우리가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궁금증은 모든 친일파는 같은 친일파냐? 이런 것이죠. 이걸 좀 더 정교하게 분리해서 올바른 그 개화파고 친일파고 좀 구분할 방법이 없겠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제가 고민을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연구 방법을 한다면 전문가들 대상으로 좀 이 당시 이게 정치학자일 수도 있고 사학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섞어야 됩니다. 사학자 한 분들만 입장 가지고 하면 여러분들 편향될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특정 학계들은 그 좌냐 우냐 이렇게 줄 서 있는 이런 그 경향들이 편향되는 것들이 많아요. 편향되는 학회들이. 그럼 어떤 학과들 보면 전부 이쪽 다 친일파는 다 죽일 놈처럼만 주장하는 이런 학회들도 있어요. 그 학자들조차도 우리가 무엇이 진실인지를 정확하게 공부가 어설프게 되면 혼란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한다면 이런 전문가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거나 또는 일제치하에 있었던 적어도 이제 그 친일 인명사전 이런 책들도 있으니까 그 목록 보고 구분을 좀 해달라고 전문가들한테 얘기하고 이러면 좋아요.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10명이든 20명이든 100명에 대해서 체크해달라. 누가 가장 친일에 적극적이었는지 이렇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대중들한테
인식조사를 한번 해봐도 패턴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